된 거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로 근무하고 있는 장석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괜찮죠?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70분이고요. 제가 3시 4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데모하고 시연을 좀 준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아서요. 사실 저희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가상의 서비스가 있고 사용자가 이제 한 명에서부터 극단적으로 천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날 때 그 가상의 시스템은 어떤 서비스를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AWS 서비스로 구성돼야 되고, 어떤 AWS의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마다 AWS 서비스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내용마다 한번 데모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데모는 스크린샷으로 한번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그걸로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 콘솔에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 서비스인데요. 아마 요 앞에 시간에 다 들으셨을 거예요. AWS가 22개의 리전과 69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고요. 한 개의 리전이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한 3개 정도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엣지 로케이션인데 CDN 엣지 서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리저널 엣지 캐시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리전이 22개가 글로벌하게 있지만 리전이 없는 곳일지라도 대부분의 지역에 엣지 로케이션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어떤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하시더라도 엔드 클라이언트가 글로벌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메인 서비스가 한 100여 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사실 요 표에도 다 나오지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팅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한 주요 서비스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표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사실 레거시나 피지컬 서버에서 운영되던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션 크리티컬한 SAP라든지 ERP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클라우드로 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레거시나 피지컬에서 운영하던 모든 서비스들이 다 AWS의 클라우드 위로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에도 SAP on AWS라고 SAP 너무 유명하잖아요. ERP 쪽에서요. SAP가 AWS에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클라이언트 어떻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AWS 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들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좀 태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비스 자체가 확장성과 가용성을 이미 갖추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뭔가 CPU의 사양이라던가 메모리의 사양 이런 걸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AWS가 다 뒷단을 다 알아서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버리스 같은 것도 좋은 개념이죠. 매니지드 서비스지만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아주 기초적인 아키텍처를 좀 구성해서 HA라던가 확장성을 좀 높여야 되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상 서버라든지 RDS라는 매니지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위주로 제가 이런 서비스들을 어떤 아키텍처로 구성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가용성이나 확장성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의 서비스가 있다고 할게요. 진짜 사용자가 한 명이 그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중화라던가 이런 개념이 좀 불필요하죠. 그냥 서버 한 대에 엘라스틱 IP는 저희가 퍼블릭 IP예요. 퍼블릭 IP를 넣어서 라우트 PF3라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라이스일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AWS 서비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VPC 설정하고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설정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주 어렵진 않지만 약간 좀 허들이 될 수 있어서 요 라이트세일은 여러분들 굉장히 심플하게 한 7가지 정도의 플랜을 잡아놨어요. 그 플랜 선택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VPC라던가 이런 네트워크 설정이 불필요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직접 보시면 실제 콘솔에 직접 볼 거지만요.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떤 리전을 선택할 건지,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건지, 리눅스를 쓸 건지, 윈도우즈를 쓸 건지,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올릴 건지, 뭐 예를 들면 워드프레스를 쓸 건지, 노드.js 쓸 건지 이렇게 설정만 하시고 바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 플랜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한 5가지, 7가지 정도 가격 플랜 선택하셔서 디플로이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시기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인스턴스 하나만 붙이는 건 아니고 뭐 LB라든지 로드 밸런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RDS도 붙이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실제 이렇게 접속해 본 모습이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마켓플레이스 상에 머신 이미지가 있긴 한데 라이트세일을 이용하시면 뭐 실제 그 서비스가 어떤 상업 목적의 대단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뭐 대학의 어떤 과에서 간단하게 쓰는 서비스라면 저는 사실 라이트세일만을 이용해서 디플로이 하셔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운영이 편하세요. 실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모는 제가 간단하게 그 서비스에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제가 파워포인트에 스크린샷 찍은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콘솔에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세일 콘솔이에요. 콘솔에 들어가서 사실 크레딧 인스턴스 하시면 아까 보여드린 화면 그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이미 워드프레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퍼블릭 IP도 있고 뭐 유저네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LB도 붙일 수가 있어요. 로드 밸런서도 사실 뭐 설정하고 이런 게 뭐 뒤에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약간의 작업이 필요한데 이 서비스는 사실 그냥 LB 디플로이 하시고 인스턴스 선택해서 그냥 붙이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작업이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LB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제가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도메인 네임이 있어서 물론 이거는 이 도메인 네임은 라우트비스라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가지고 계신 그 도메인에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접속이 되게 됩니다. 물론 아까 워드프레스의 퍼블릭 IP로도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 저는 이제 RDS를 별도로 붙이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S라든가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기 가능하십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렸고요. 실제 근데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시면 뭐 한 명만 사용하지는 않죠. 여러 명이 사용하게 되면 더 큰 시스템이 필요하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CPU가 뭐 2개였다면 4개를 올린다든지 뭐 메모리 사이즈도 마찬가지지만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접근이긴 합니다. AWS에서는 블록 스토리지, EBS라는 블록 스토리지가 있고 예전처럼 이젠 그 스토리지의 사이즈만 디플로이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토리지의 성능, 그러니까 IOPS도 설정해서 프로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프로비전드 IOPS SSD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IOPS의 사양을 넣으셔서 그 사양 그대로 그 볼륨이 성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CPU의 성능이라든지 메모리의 성능이라든지 볼륨의 성능, IOPS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이즈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사실은 어떤 한 개 인스턴스만 사이즈 이렇게 늘려 나간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뒤에 이제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이제 수평적으로 좀 확장하는 형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용자 수가 이제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한 개의 인스턴스에 같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이 EC2 인스턴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얘기는 쉽게 가면 이제
앞단은 이제 웹아스고 그 뒷단에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갖고 있는 RDS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EC2 위에 뭐 마이스퀄이든 마리아든 포스트그레스퀄이든 직접 설치하셔서 운영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왼쪽에 있는 셀프 매니지드 방식이에요. EC2에 원하시는 그 데이터베이스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그 이제 파란색 왼쪽에 끝에 있는 게 아마존 RDS 같은 거 말씀드린 대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드 서비스고요. 다이나모DB는 이제 노스QL 서비스입니다. 중간에 있는 넵튠은 그래프DB고 다큐먼트DB도 몽고DB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을 해드려요. 제가 지금 계속 매니지드라는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표현을 계속 해드리는데요. 뒤에 제가 이제 RDS 데모 때 그 매니지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말씀드린 RDS는 그 다양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RDB 엔진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MySQL, PostgreSQL, MariaDB, 상용DB도요. 그 MS SQL 서버, 오라클도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로라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요즘 AWS가 기존의 사실 RDB는 클라우드 사상과는 약간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로라는 클라우드 사상에 맞게끔 AWS가 지금 개발한 RDB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엔진은 그 MySQL과 포스트그레에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MySQL이나 포스트그레SQL 쓰시던 분들은 사실 오로라를 안 쓰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으로 스토리지가 확장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사실 DB 설치하시면 그 볼륨을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쓸 볼륨을요. 뭐 2테라가 됐든 3테라가 됐든 미리 프로비저닝해서 붙이게 되는데요. 오로라는 사실 그런 볼륨 사이즈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으세요. 그 볼륨에 데이터가 쌓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케일 아웃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스케일 업이 되는 거죠.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DB를 사용하시다가 볼륨이 풀돼서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서비스는 그러실 필요도 없죠. 자동으로 DB의 볼륨 사이즈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리드 리플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리드 리플리카도 최대 15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3개의 존에 제가 아까 가용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3개의 가용 영역에 6개의 카피본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임에도 서버리스로 운영이 가능하세요. 서버리스 제가 그냥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서버리스라는 의미는 사실 RDS 오로라를 디플로이 하시면 사실 사양은 적으세요. CPU 사이즈는 뭐로 할지, 물론 이제 볼륨 사이즈는 적지 않으시더라도 CPU는 얼마로 할지,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로 할지 이렇게 정하시게 되는데,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조차 필요하죠. 관리하실 DB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웹아스에서 커넥션을 맺을 수 있지만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와 메모리가 이제 확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스케일 아웃 형태라기보다는 사전에 저 오른쪽에 있는 웜풀에서 그 서버리스 오로라 인스턴스를 다양한 사이즈로 미리 사전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리드 쿼리라든가 커넥션이 늘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동일한 그 엔드 포인트에서 그 해당 웜풀에 있는 인스턴스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느끼실 때는 그 쿼리가 이렇게 리드 쿼리든 라이트 쿼리가 늘어나면 이제 인스턴스의 사이즈, 즉 그 CPU나 메모리 사이즈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웜풀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형태입니다. 노스QL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요. 근데 일단은 노스QL을 접하시기 전에 먼저 SQL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히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워낙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고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가 정말 많다면, 그리고 뭐 5테라바이트가 꼭 뭐 5테라가 기준이 되진 않아요. 어떤 굉장히 사이즈가 큰 데이터고 부하도 굉장히 많다면 노스QL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RDB랑 노스QL의 차이는 이제 뭐 리드 쿼리냐 라이트 쿼리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리드 쿼리가 굉장히 많다면, 일반적인 RDB가 리드 쿼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때는 RDB를 쓰시는 게 맞고,
라이트 쿼리가 굉장히 또 많아진다면 노스쿼리를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키마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스키마가 없다면 사실 노스쿼리를 굳이 안 쓰실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로그라든지 아니면 게임 서비스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어떤 스키마 없는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내용들로 이렇게 꽉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럼 굳이 비싼 DB 쓰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노스쿼리로 간단하게 넣으시고 땡겨 오시고 하시면 가장 나이스합니다. 사용자 수가 이제 100이 됐습니다. 100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관리의 니즈가 생기니까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처럼 EC2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설치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RD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1000명이 늘어나면 LB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한 개의 인스턴스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두려면 웹 트래픽을 분산해 줄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경건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LB를 놓고 아까 제가 이제 가용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은 두 개의 가용 영역에 웹도 좀 분산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도 멀티 에이지 형태로 분산을 한 모습입니다. LB는 저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LB가 있고 네트워크 LB가 있고 클래식 LB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LB는 이름 그대로 그냥 L7 레이어 L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LB는 L4 LB, 기존에 여러분들 쓰시던 L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ALB를 적용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는 ALB를 좀 가이드를 많이 해드려요. 이제 고객분들께서 LB에 좀 IP가 있어야 된다든지 퍼블릭 IP가 뭐 좀 성능의 이슈라든가 이럴 때는 제가 네트워크 LB를 또 가이드해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LB가 뭐 헬스 체크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는 수직적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스턴스이니까 CPU이든 메모리든 볼륨의 성능이든 수직적으로 늘리는 걸 말씀드렸고, 사실 클라우드 사상 자체는 수직적인 확장보다는 수평적 확장을 가이드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인스턴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피지컬 서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평적 확장을 가이드를 해드리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LB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LB에 관련된 데모도 제가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LB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그래도 왼쪽에 그냥 어플리케이션 LB, 네트워크 LB, 클래식 LB가 있는데, 이제 그림만 봐도 클래식 LB는 왠지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가능하시면 어플리케이션 LB나 네트워크 LB로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하신 모든 니즈는 다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시리라 믿고요. 지금 이제 LB의 이름을 정하고, 이제 아래가 중요한데, 서울에는 제가 3개의 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3개의 존을 제가 다 선택을 했는데, 이 해당 LB가 어느 존으로 트래픽을 라우팅을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3개의 존을 다 정했으니 3개의 존으로 이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겠네요. 이제 타겟 그룹이라고 ALB 같은 거는 타겟 그룹을 여러 개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타겟 그룹을 하나 지금 제가 정한 모습이고, 3개의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에 위치한 3개의 인스턴스를 제가 타겟 그룹에 애드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LB에는 DNS가 있어요. DNS 이름으로 보이시리라 믿겠습니다. 여기 좀 이머전 데이 ALB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게 있고요. 리스너에 가보면 해당 타겟 그룹에 이렇게 3개의 인스턴스가, 이 얘기는 이제 3개의 인스턴스가 아까 제가 만든 LB에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해당 LB의 DNS로 들어가면 첫 번째 리퀘스트 할 때는 뭐 A존에 있는 인스턴스에 갈 테고, 두 번째 리퀘스트는 뭐 B존, 그 다음 이렇게 C존 이렇게 부하가 분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게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동일한 지금 그 URL 창에 보면 아까 제가 만든 그 LB의 DNS로 첫 번째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A존에 있는 인스턴스에 지금 접속을 한 모습이고, 두 번째 C존, B존 이렇게 부하가 분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B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저희 같은 사람들 직접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LB에 들어가 보시면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B에 가보면 좀 아까
화면에서 보신 LB는 이머전 데이 ALB는 LB를 제가 만들었고요. 리스너에 들어가 보면 타겟 그룹에 가보면 이렇게 3개의 인스턴스를 애드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3개를 했는데 뭐 얼마든지 더 애드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올바른 모습은 이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애드한다기보다도 이제 뒤에 설명드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용하면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LB하고 연결을 하면 스케일 아웃과 인 하는 과정에 앞단에 LB가 위치하게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LB에 이렇게 직접 손으로 애드할 필요도 없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애드가 되는 인스턴스들은 알아서 이제 LB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B의 도메인 네임에 가 보면 이제 요게 DNS고요. 도메인 네임이고 요걸 카피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스턴스 아이디하고 존 이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A라는 존에 있는 인스턴스에 붙은 거고요. 이거 리프레시를 해보면 다른 존에 있는 인스턴스에 붙을 것 같네요. 이제 C 존에 있는 다른 인스턴스에 붙게 되고요. 또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제 B 존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LB가 이렇게 사실 라우팅할 수 있는 로직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라운드 로빈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LB가 이제 헬스 체크를 해서 지금 3개의 인스턴스가 붙어 있지만 한 개의 인스턴스에 이슈가 있다면 그 인스턴스로는 이제 트래픽을 보내지 않겠네요. 그런 기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수가 10,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LB가 부하를 2개의 존에 이렇게 분산을 해주는 모습이고 RDS는 이제 멀티 에이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개 존에 예를 들면 그 왼쪽에 있는 존에 장애가 나더라도 웹단은 물론 B존에 충분한 인스턴스를 있으니까 커버가 될 것이고 멀티 에이지 구성을 했으니 그 마스터에 장애가 나면 이제 스탠바이 쪽으로 서비스가 옮겨와서 실제 고객분들의 서비스에는 이상이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제 존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용 영역 자체가 이제 한 개의 물리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또 데이터 센터의 집합이에요. 사실은 가용 영역 자체가 문제가 생길 일도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의 의미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장애도 있지만 저는 인스턴스들에 대한 장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장애가 있더라도 실제 서비스에는 이슈가 없는 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DB단의 오프로딩을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RDB의 대부분의 쿼리는 다 리드 쿼리고 마스터가 이제 라이트와 리드 쿼리를 받게 될 텐데 한쪽에만 너무 부하를 줄 수가 없으니 리드 리플리카를 여러 존에 이제 분산해서 설치를 하면 리드 쿼리는 웹아스단에서 분기를 해줘서 리드 리플리카 쪽으로 보내주면 아무래도 이제 마스터 DB에는 부하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걸 이제 DB단의 오프로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오프로딩은 사실 웹단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멀티 에이지 구성에서 단순히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수직적인 확장, 저 RDS의 인스턴스 사이즈만 계속해서 늘리기보다는 리드 리플리카를 좀 구성을 해서 리드 쿼리를 분기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RDS 데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RDS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아까 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픈 소스이든 상용 데이터베이스이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뭐 이렇게 실제 피지컬 서버에서 운영하시게 되면 뭐 인프라단에 대한 관리, OS에 대한 관리, DB에 대한 관리 이런 거 직접 다 하셔야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EC2 위에서만 운영을 하셔도 저 인프라단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되죠. 그건 AWS가 다 처리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RDS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쿼리를 튜닝하시는 거 말고는 DB에 대해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부담은 극도로 줄이실 수가 있죠. 이제 RD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 에이지 구성이 정말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고요. 뭐 PIOPS, 프로비저닝드 IOPS, 그러니까 볼륨의 성능에 대해서
프로비전드 IOPS를 선택해서 IOPS 실제 설정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 리드 리플리카도 굉장히 간단하게 늘리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확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의 사이즈도 자동으로 늘릴 수 있는 기능이 RDS에서 생겨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능 및 확장성, 내구성, 보안성, 뭐 관리성 측면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오로라라는 서비스, 실제 데모는 제가 오로라를 보여드릴 거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지금 마이스퀄이라는 표현만 썼지만 마이스퀄과 포스트그레스퀄로 그 엔진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3개의 가용 영역에 6개의 카피본을 디폴트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굉장히 안정성도 뛰어나고요. 저장 및 전송 중 암호화를 제공해드리고 리드 리플리카는 최대 15개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뭐 상용 데이터베이스 대비 10분의 1의 비용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MS SQL 서버나 오라클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한번 직접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RDS에서 오로라를 실제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오로라를 지금 선택을 한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클러스터 이름과 유저네임, 마스터, 패스워드 입력하는 내용이고, DB의 사이즈를 지금 정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냥 데모니까 T2 스몰 사이즈라는 걸 인스턴스를 고른 거고요. 1vCPU에 한 2기가 정도 되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저 메뉴가 아예 없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요. 민값과 맥스값 정도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B의 사이즈를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할지, 최대는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 정도만 정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고 다양하고요. 지금 아까 멀티에이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클릭만 하시면 멀티에이지 구성을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설정만 하시고 디플로이를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RDS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AWS DB라는 라이터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스터 DB죠. 그 AWS DB, 뭐 AP, 노스이스 어쩌고 이렇게 나여 있는 리더 DB 인스턴스가 생성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저거를 이제 보통 스탠바이라고 표현 안 하고 리더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마이스퀄 쓰시면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에서 보면 스탠바이가 쿼리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구성은 예전처럼 스탠바이가 쿼리를 못 받는 구성이 아니라 멀티에이지 구성이긴 하지만 리드 리플리카가 다른 존에 디플로이된 모습이어서 저 한 개의 나머지 리더 노드는 리드 쿼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경제적인 모습이죠. 예전에 멀티에이지 구성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고객분들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 스탠바이 인스턴스를 내가 쿼리를 날리지 못하고 사용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비용은 2배로 내는데도. 근데 오로라를 사용하시면 그렇지가 않죠. 멀티에이지 구성이라 마스터가 장애가 나면 지금 보여드리는 리더로 바로 넘어가는 건 물론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리더 인스턴스에도 리드 쿼리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웨바스 형태의 인스턴스를 좀 만들어서 DB 커넥션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이제 웨바스 서버가 DB를 이제 커넥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커넥션을 하고 이렇게 좀 뭐 어드레스라는 팁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넣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분위기가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좀 질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질문은 이렇게 나중에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사실 이렇게 상호 인터랙션 내용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내용이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제가 뒤에 좀 남아 있을게요. 그래서 좀 문의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사전에 좀 만들어 놨어요. 뭐 디플로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시간이 좀 아까워서 미리 다 좀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PPT하고 약간 다르긴 하네요. 제가 이제 페일오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터와 리더가 지금 바뀐 모습이고요. 만약에 요 라이터 DB에 장애가 생긴다면 저 라이터의 역할은 그 밑에 친구가 받게 되고요. 지금 엔드포인트는 2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엔드포인터는 라이터에 대한 엔드포인트죠. 저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로라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으로 웨바스에서 저 DB 커넥션 스트링에 저 엔드포인트를 넣으면 연결이
그래서 이제 라이트 쿼리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리더 같은 경우도 이제 엔드 포인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드 쿼리는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 오로라는 또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여러분들 리드 리플리카 이렇게 만드시면 리드 리플리카마다 엔드 포인트가 별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바스 단에서 그걸 분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리더 클러스터 엔드 포인트라는 의미는 리드 리플리카가 한 개든 두 개든 15개든 리드 쿼리는 저 엔드 포인트로만 날리시면 돼요. 그러면 AWS가 알아서 15개든 뭐 2개든 그 리드 리플리카를 알아서 저희가 분배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장고 같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어떤 리드 리플리카를 보낼지 막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로라는 리드 리플리카가 몇 개든 라이트 엔드 포인터, 리더 엔드 포인터가 하나씩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 리플리카 몇 개든 리더 클러스터 엔드 포인터만 던지면 AWS가 알아서 분배해 줍니다. 그 기능도 사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반응이 없어서 제가 참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편하세요. 그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러면 제가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지우고 인스턴스를 제가 좀 사전에 그러니까 웨바스 역할을 할 인스턴스를 좀 만들어 봤어요. 지금 보니까 3개 정도 제가 만들어 봤고요. 1번 인스턴스 사실은 요 인스턴스가 아까 보여드린 LB에 연결된 인스턴스들이에요. 사실은 LB의 DNS에 붙으면 요 3개 인스턴스 중 하나 중에 붙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제가 이제 C존에 있는 인스턴스에 붙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RDS하고 연결은 해 놨고요. 지금 3개의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에 3개의 칼럼이 있는 모습. 이거 제가 한번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뭐 해서 이렇게 애들을 하고 그럼 이제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에 하나가 더 칼럼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다른 인스턴스도 제가 사전에 연결을 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도 들어가 보면 RDS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늘어난 모습 보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쓰실 때 CLI 형태로 좀 붙어서 테스트 확인도 가능해요. 저희가 한번 시스템 매니저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시스템 매니저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이제 웨바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SSH 접속이 가능해요. 저희 AWS 같은 경우는 저희가 퍼블릭 프라이빗 키 페어로 이제 접속이 돼요. 그래서 퍼블릭 키를 사전에 입력을 하고 프라이빗 키를 들고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키 관리의 이슈도 있고 사실은 또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저희가 프라이빗 존 같은 형태로 해서 모든 리소스는 거기다 구성하게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네트워크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베스천 호스트 같이 어떤 점프 호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안적으로 좀 취약할 여지가 좀 있죠. 이게 시스템 매니저에 세션 매니저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키 없이도 또 방화벽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인스턴스에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타트 세션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사전에 설정한 인스턴스들이 보이고 예를 들면 1번 인스턴스에 한번 세션을 맺으면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키를 들고 접속한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도 다 닫아놓은 상태예요. 근데도 이렇게 콘솔에서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이거가 이제 1년 반 정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저는 배시셀을 좋아해서 배시에 들어가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MySQL에 저는 AWS 유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고요. AWS 호스트 엔드포인트는 RDS에 제가 이제 요 라이터 RDS 오로라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 시스템 매니저 여기 있을 거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접속을 한 모습이고요. 제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머전 데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연결해 놓은 모습이어서 이머전 데이를 사용하고 show tables를 하면 테이블이 보일 겁니다. 어드레스라는 테이블이 지금 보이고, 제가 한번 그 안에 뭐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아까 세 개,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 더 늘렸잖아요. 테스트라는 컬럼도 늘린 모습 보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데모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여러분들 사실 SSH 접속도 가능하지만 시스템 매니저 통해서, 세션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아까 보여드린 모습이고요. 이제 페일오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페일오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터와 여러분들 개념으로는 사실 마스터 스탠바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스터 역할을 하는 라이터 인스턴스가 장애가 나면 그 역할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페일오버를 하게 되면 지금 라이터가 AWS DB AP 저 친구가 리더가 되고 AWS DB가 라이터로 이제 습격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로그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제 AG 페일오버가 시작이 됐다. AWS DB에서 시작이 되고 한 20초 만에, 25초 만에 페일오버가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거죠.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로라의 자체 구성 때문에 그래요. 오로라 아까 말씀드린 3개 존에 6개 카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존에 이제 라이터와 리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해당 존에 있는 데이터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페일오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WS DB가 이제 라이터로 승격이 됐네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웨바스에 지금 예를 들어서 라이터 아까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웨바스 딴에는 변경하실 게 전혀 없으시죠. 지금 보시면 라이터 엔드포인트와 리더 엔드포인트가 실제 수행할 DB 인스턴스는 역할이 바뀌었지만 웨바스에서 커넥션을 최초에 맺은 웨바스 인스턴스들은 사실 바꿀 게 전혀 없어요. 밑단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저도 한번 보면 RDS에서 저도 한번 페일오버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AWS DB AP라는 친구가 라이터인데요. 여기서 페일오버를 한번 해보면, 지금 페일오버는 제가 인위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가 났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AWS DB라는 라이터가 장애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멀티에이지 구성이라고 보면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하시면 액티브에 엔드포인트 있고 스탠바이 엔드포인트 있고 액티브 장애 나면 스탠바이 엔드포인트 갖다가 또 웨바스에 갖다 받고 막 이러셨잖아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웨바스의 DB 스트링 커넥션에 그냥 마스터의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받고 리드 쿼리는 여기 던지겠다고만 넣으면 장애가 나면 알아서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DB들이 역할을 바꿨어요. 굉장히 심플해졌죠. 그래서 페일오버를 한번 해볼까요? 페일오버를 하면 페일오버를 제가 했고요. 페일오버를 하면 이제 페일오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페일오버 지금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20몇 초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 역할을 수행할 DB가 지금 바뀌어지게 되겠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여전히 커넥션은 아까 커넥션은 여기 맺은 것 같은데요. 커넥션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쿼리는 여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사실은 웨바스에서는 DB의 변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죠. 물론 이제 DB가 장애가 나고 그 안에서는 막 변화가 있겠지만 굉장히 제가 여기서 쿼리 날리고 해볼 수 있지만 굳이는 하지 않고요. 바로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일오버 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제 애드 리더, 이거 이제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드 리플리카도 저렇게 메뉴 하나만 누르면 지금 맨 아래 보시면 해당 아까 클러스터에 AWS DB 리드 리플리카로 하나 생겼네요. 저런 식으로 리드 리플리카도 굉장히 편하게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로스 리전 리드 리플리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드 리플리카를 지금 이게 서울 리전이잖아요. 서울 리전뿐만 아니라 다른 리전에도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도쿄에다 만들었어요. 도쿄에 리드 리플리카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도쿄에 지금 보시면 도쿄 리전에 이게 되나요? 아 예. 이게 안 되네요. 예. 도쿄 리전에 리드 리플리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 리전에서 일어나는 그 DB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싱크가 이루어지게, 어싱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떨 때 필요할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리전 간의 어떤 DR을 구성한다던가 이럴 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어싱크 방식으로 계속 던질 수가 있죠. 다른 리전으로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DB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올리는 기능입니다. 이건 뭐 사실 아까도 일반 인스턴스 올리는 것처럼 DB 인스턴스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스케일 업을 하시든지 스케일 다운을 하시든지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서버리스고요. 그 서버리스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AWS 오로라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엔드포인트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냥 멀티 에이지 구성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는 하나고 그 해당 엔드포인트로 쿼리를 받습니다. 쿼리를 받다가 이제 쿼리가 부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바뀌는 형태로 스케일 업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성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리더에서 스냅샷을 찍었습니다. 스냅샷을 찍어서 그 해당 스냅샷, 지금 스냅샷을 찍었고요. 그 스냅샷이 지금 만들어졌고 그 스냅샷을 가지고 리스토어를 합니다. 제가 보통 스냅샷 찍으면 새로운 DB 인서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오로라 DB 인서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로라 서버리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어 스냅샷을 하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캐패시티 타입이 프로비전드가 있고 서버리스가 있잖아요. 저는 서버리스를 고른 거죠. 그러면 그 해당 스냅샷으로 오로라 서버리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미니멈 오로라 저게 ACU라는 단위예요. 저게 그래서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메모리에 굉장히 디펜던시가 있어서 1 ACU는 2GB의 램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64 ACU는 122GB 램을 갖는다 보시면 돼요. 물론 저게 64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는 민 값과 맥스 값을 고른 거죠. 쿼리가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64 ACU 이상 넘지는 않겠네요. 보시면 되고 또 설정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저 아래에 뭐 이것저것 써 있긴 한데 저 내용은 10분 이상 쿼리가 없으면 저 1 미니멈 1 ACU도 끄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정말 극단의 플렉서빌리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쿼리가 없으면 아예 끄는 거죠. 그러다 쿼리가 생기면 그때 이제 1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또.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봤고요. 이러면 그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한 모습이고 똑같죠. 기존에 이게 사실은 웨버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클라우드 DB인지 뭐 서버리스인지 뭐 구분이 안 되죠. 사실은 한번 설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미 RDS에 서버리스를 구성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서버리스를 여기 있네요. 서버리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게 서버리스라는 건 사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DB, T2, 스몰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0 캐퍼시티 유닛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메뉴에 보면 10분 이상 커넥션이 없으면 아예 꺼버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꺼져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뭐 커넥션을 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요 엔드포인트로 한번 제가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매니저에 들어가서 제가 요거 시스템 매니저에 들어가서 스타트 세션을 하면 한번 요 웹 서버 0이라는 요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배쉬쉘로 들어가서 MySQL에 -u에 AWS 유저로 들어갈 거고요. AWS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호스트 네임은 아까 보시면 이제 서버리스 클러스터라고 나오네요. 제가 서버리스 해당 클러스터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바로 안 붙는 모습은
아까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적으로 아까 웜풀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오로라 서버리스 인스턴스를 지금 꺼내겠네요. 꺼내서 붙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RGS에 가게 되면 제가 보면 이제 모니터링에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캐패시티 유닛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이 이제 리프레시를 하면 이제 0이 아니라 캐패시티 유닛이 올라오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접속을 했네요. 데이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면 물론 이렇게 좀 아까 지금 커넥션이 약간 늦었잖아요. 이것조차 싫으시면 민 값을 정하시면 돼요. 민 값을 정해서 그러면 계속 켜져 있으니까요. 커넥션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드가 차면 바로 이제 더 스케일 아웃이 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 용도보다는 뭐 개발용이라든지 개발용도 계속 킬 필요 없잖아요. 뭐 어떤 작은 사이즈의 뭐 굉장히 플렉서블을 굉장히 이제 스팟성으로 굉장히 튄다던가 뭐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서버리스를 쓰시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시죠. 비용도 줄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제가 스케일 업다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DB는 그냥 맥스치에 맞춰서 켜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서버리스의 모니터링은 지금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 캐패시티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민 값이 1이었으니까 1이고 지금 뭐 쿼리를 계속 넣는다면 이제 요 ACU 값은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자, 서버리스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서버리스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20분이니까요. 자, 이제 아까 이제 DB단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웹단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웹단은 클라우드 프론트와 CDN이라고 보시면 돼요. AWS CDN 서비스 이름이 클라우드 프론트고요. S3를 연결해서 스태틱 컨텐츠는 S3에 담아서 CDN을 태워서 올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 스태틱 컨텐츠가 여전히 웹 서버의 로컬이라든지 또는 NAS에 있으면 웹 서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부하가 되니까 S3라는 공간에 스태틱 컨텐츠를 빼서 CDN을 통해서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그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3개의 존에 카피를 떠서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난 서비스이고요. C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가 갖고 있는 CDN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진을 AWS 서비스로 잡을 수도 있고요. 오리진을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피지컬 서버로 잡으실 수도 있어요. CDN 성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하를 지금 웹 레이어 단의 오프로딩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지금은 캐싱도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DB 단의 그 부하도 이런 식으로 분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맨캐시라든가 레디스를 매니드 형태로 제공해드려요. 마치 RDS처럼요. 그래서 레디스나 맨캐시도 여러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분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스QL을 이용해서 또 분산하실 수도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성격에 따라 사실 모든 걸 다 노스QL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조인 쿼리가 많다던가 이러면 노스QL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로그를 쌓는다든지 또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스키마라든지 아니면 스키마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다이나모DB를 통해서 노스QL 쿼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는 아까 말씀드린 AWS가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노스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요. 사실 다이나모DB는 지금 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더 심플해요. 마치 오로라 서버리스처럼 그 성능값만 입력하면 되고 몇 개 인스턴스 쓸지 볼륨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이런 거 설정하시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버리스 형태인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인데요. 이제 사실 확장성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오토 스케일링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아마존닷컴 여러분들 아시는 닷컴의 주간 트래픽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리 이 컴퓨팅 용량을 이만큼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연말에 트래픽이 굉장히 올라오니까 연말에 맞춰서 컴퓨팅 용량을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로드는 24% 정도지만 6% 정도의 이 컴퓨팅 리소스는 사실 낭비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오토 스케일링을 쓰게 되면 로드에 따라 이제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인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는 표현보다는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토 스케일링 이렇게 컴퓨트 클러스터 사이즈를 자동으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50만이 넘는 사용자가 된다면 LB 밑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설정을 하고 또 DB 레이어 단도 리드 리플리카와 캐시를 구성해서 쿼리를 좀 분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랑은 다른 모습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아까는 존 단위로 건 거고 이거는 존을 걸쳐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한 개의 존에 뭐 영향이 있더라도 오토 스케일링이 다른 존으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토 스케일링을 만드는 모습이고요. 먼저 라운치 컨피규레이션. 지금은 라운치 템플릿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더 쉽게 돼요. 라운치 컨피규레이션에 일단 어떤 인스턴스를 늘릴지에 대한 걸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제가 설정을 했고요. 이건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해당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스케일링 폴러시 어떻게 그 민 값은 얼마로 할지 맥스 값은 얼마로 할지 그런 거 설정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정책에 따라 인스턴스를 늘릴지. 지금은 제가 40%가 CPU 평균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이 40%가 넘으면 한 개씩 이제 애드하게끔 제가 했고요. 줄이는 것도 40% 미치면 또 한 개씩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제가 민 값과 맥스 값을 정했기 때문에 뭐 5개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그 웹아스예요. 아까 보여드린 웹아스에 제가 로드를 DD를 써서 이제 포문을 돌려서 로드를 주는 거고요. 저도 지금 CPU 로드가 100%가 차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스턴스가 원래 아까 한 개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2개로 늘어나는 모습이고 2개, 3개, 4개, 5개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포문을 돌리는 DD를 끄면 이제 부하는 줄고 인스턴스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2개가 돼서 1개가 이제 마저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2개가 다 올라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부하가 계속 주고 있다면 그 2개의 평균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여전히 40% 넘는다면 하나가 또 늘어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면 한 곳에만 100%를 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는다면 평균 값을 계산하니까 평균적으로 40% 밑으로 또 떨어진다면 또 하나를 줄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직접 콘솔로는 안 보여드리고 제가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동화인데요. 이거 이제 시스템 매니저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시스템 매니저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션 매니저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스턴스를 제가 1개, 2개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대형 고객들은 100개가 넘어요. 그럼 어떤 패치 하나 건다고 그러더라도 그 100개에 다 들어가서 뭔 액션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매니저를 사용하면 어떤 관리자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쉘 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베스천 서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키 없이도 간단하게 붙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화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들, 뭐 아까 보여드린 뭐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도 서버리스로 제가 제공을 해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만의 고객들이 넘어서게 되면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50만이 아니더라도 이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와치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뭐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에 보여드린 뭐 EC2라던가 뭐 LB라던가 또는 뭐 RDS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사실 어떤 서비스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는 서비스들이잖아요. 이제 미디어는 약간 좀 새로울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 또 요즘 워낙 미디어를 또 많이들 사용하시니까요. 그 일반적인 미디어 서비스의 워크플로우는 크게 2개예요. VOD가 있고 라이브가 있죠. 그 라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방송사 카메라든 아니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처럼요.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거를 온프레미스 인코더 장비로 압축을 합니다. 전송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큰 사이즈에서 전송을 위해서 좀 압축을 하고 그거를 뭐 전달을 하게 되죠. 전달을 해서 이제 뭐 CDN이라든가 이런 거 태워서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데 AWS를 사용하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물론 온프레미스 인코더 장비는 있어야 돼요. 전송을 해야 되니까 온프레미스 인코더 장비에서 RTMP 푸시든 풀이든 AWS의 미디어 라이브라는 서비스로 인입만 시켜주시면 돼요. 인입만 시켜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인코딩을 합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그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이 적용된 HLS 방식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사실 모바일에서 보시는 영상들이 다 프로토콜 HLS예요. HLS로 저희가 뭐 사전에 설정된 프로파일로요 인코딩을 해서 미디어 스토어라든가 미디어 패키지를 타고 아까 보여드린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타고 바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리얼타임 미디어 스트리밍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이런 거 하시려면 사실 와우자 쓰셨잖아요. 와우자 서버 라이센스 사셔서 구성하시고 쓰셨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VOD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그리고 세부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데모를 보시면 지금 미디어 라이브라는 서비스의 인풋 IP가 저렇게 보이게 되고요. 하단에 제가 지금 OBS라고 제 맥에 있는 뭐 좀 오픈 소스 브로드캐스팅 뭐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방 다 까실 수 있어요, PC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PC를 마치 방송사 카메라처럼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인코더도 마치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RTMP 푸시로 아까 미디어 라이브라는 AWS 서비스에 인풋으로 이제 넣는 모습이고요. 물론 제가 이제 카메라로 찍은 실시간 영상을 실시간입니다. 물론 스크린샷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전송을 하는 모습이죠. 그럼 미디어 라이브에 데이터가 인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데이터가 인입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엔드 포인트는 미디어 스토어로 제가 잡아놨어요.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에 당긴 걸 지금 미디어 스토어에 이렇게 TS 파일이 쭉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클라우드 프론트 지금 뭐 글씨가 작아서 좀 보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클라우드 프론트의 디스트리뷰션에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연결을 해서 그 엔드 포인트를 따라 들어가면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OBS라는 프로그램에 OBS를 켜서 제가 이거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좀 이렇게 이제 부끄럽네요. 방송에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요 엔드 포인트가 RTMP 푸시 엔드 포인트 요게 이제 미디어 라이브의 인풋 주소입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하고 방송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WS의 미디어 라이브라는 서비스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 라이브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거고요. 이 인풋 값으로요. 그리고 채널에 들어가 보면 굿뉴스 처치 채널 제가 사실 요거 이제 고객사 데모 보여드린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헬스에 가시면 아마 데이터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엔드포인트가 미디어 스토어라는 서비스로 이제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데스티네이션 여러 개가 있는데 고객사에서 원했던 게 영상도 받고 싶고 음성만도 받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VOD 형태로 떨어뜨려 달라는 니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아웃풋을 잡아놓은 모습이고요. 미디어 스토어라는 서비스에 가보면 미디어 스토어라는 서비스에 가보면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여러 개 보이네요. 굿뉴스 처치 컨테이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 엔드 포인트를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가 오리지널 이 엔드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CDN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그 CDN의 DNS만 받으시면 바로 방송이 되고요. CDN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클라우드 프론트에 들어가 보면 요즘 워낙 미디어 쪽이 특히나 라이브 스트리밍이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굿뉴스 처치의 요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오리진을 요 도메인 네임으로 좀 접속을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오리진에 가보면 아까 보여드린 미디어 스토어의 엔드포인트를 지금 오리진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걸 참 보여드릴게요. 이거 직접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까 그 CDN 엔드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 엔드포인트만 지금 그리고 노드.js 웹서버예요. 거기다 넣은 모습인데요. 아까 이제 VOD 같은 경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요걸로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도 있어요. 모바일로 이렇게 그 주소 지금 장석재.com이라고 해놨는데요. 저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방송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표정이 안 좋네요. 네, 방송 물론 이제 레이턴시가 좀 있긴 해요. 레이턴시가 좀 있지만 여기가 지금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화질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 이제 ABS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HLS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댑티브 비트레이트 스트림이라고 여러 개의 프로파일을 동시에 보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처음에는 화질이 되게 안 좋다가 이제 갈수록 화질이 좋아지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기능이에요. HX 프로토콜 사용하시면 그건 어댑티브가 그 비트레이트 스트리밍이 어댑티브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360p 500K 360p 레졸루션에 500K 이 사이즈로 전송을 하다가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지면 변경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예,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자막을 넣은 720p로 바뀐 거죠. 여기 네트워크 환경이 되게 좋은 거죠. 네트워크 환경이 좋으니까 네트워크 환경이 좋으니까 아까 원래는 프로파일 하나 더 있어요. 360p, 480p가 있는데 바로 720p로 넘어간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하울링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는 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제가 끌게요 이거는. 그래서 미디어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OBS도 제가 끄겠습니다. 지금 6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좀 더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5분 안에 2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거는 SAP예요. 요거는 데모보다는 제가 다 스크린샷 떴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SAP가 AWS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SAP에 붙는 모습은 이거 지금 이것도 사실 고객 사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클라이언트 PC에 SAP9이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붙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 AWS 상이 아니더라도 피지컬 서버도 동일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게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SAP 같은 경우는 퍼블릭망으로 붙진 않고 퍼블릭망을 쓰더라도 SSL VPN을 VPN 터널링을 해서 붙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VPN 관리하기도 어렵고 좀 힘든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AWS는 앱스트림이라고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VDI 아시잖아요. VDI는 데스크탑을 아예 가상화한 거고, 요거는 그 데스크탑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가상화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가볍죠. 가볍고 더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단에는 원래는 아까 보시면 여러 글로벌 오피스에 SAP9이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바로 앱스트림에 바로 붙어서 사용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글로벌하게 있는 고객사에 가장 가까운 AWS 리전에 있는 앱스트림을 디플로이해서 그 앱스트림에는 SAP9이라는 클라이언트를 그 앱스트림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고객들은 해당 앱스트림에 접속을 해서 AWS 백본망을, 아까 제가 글로벌 인프라를 보여드린 게 AWS가 갖고 있는 글로벌 망이 있고, 그 망을 여러분들이 마치 자신의 그 인터내셔널 리스트 라인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AWS의 백본망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셉 GUI를 고객들의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그 크롬을 가지고 바로, 크롬 아니더라도 브라우저 단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POC는 이렇게 한 모습이고,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브라우저 상에서 앱스트림에 접속을 하면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그냥 4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만 가상화해놨고, 맨 오른쪽에 있는 셋 GUI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SAP에 접속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러니까 셋 GUI, 아까 앱스트림에 접속한 건 한국에서 시드니에 있는 앱스트림에 접속을 하고 AWS 백본을 타고 미 동부에 있는, 실제 SAP는 제가 미 동부에 구현을 해놨거든요. 그 미 동부에 있는 SAP를,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가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호주 갔다 호주에서 미국 가는 거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쓰실 일은 없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심하게 돌려봤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SAP를 쓰는데 큰 이슈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고요. 3분 남았는데 제가 요거까지 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네시스예요. 키네시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인제션 받고 분석도 하고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AWS S3라는 오브젝트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저희 AWS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 오늘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좀 보시기도 했지만요, 어널리틱스라든가 뭐 데이터 레이크, 뭐 S3 아까 설명 들으셨지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저장은 S3에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인젝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치 데이터를 받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요즘 워낙 많아요. 로그도 있고 워낙 모바일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키네시스라는 서비스로 인젝션을 받아서 S3에 저장하고 또 분석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네시스는, 제가 데모는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트하고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가 막 인젝션이 되면 그걸 키네시스가 받아서 S3에 저장하고, 또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일부 쿼리도 일부 스키마도 바꾸고 쿼리도 날리고 해서 또 S3에 별도로 저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S3에 저장이 되고 나면 글루라는 ETL 서비스를 이용해서 크롤링 작업을 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뭐 카탈로그 작업이 가능하고, 또 ETL 작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기존의 뭐 제이슨 형태를 파켓 형태로 바꾼다든지 타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처리 분석을 할 수 있는 EMI라든가 레드시프트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물론 데이터 어널리틱스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다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또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퀵사이트나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그림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원본에서, 그게 스트리밍이든 IoT이든 또는 데이터베이스이든 이거를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WS 쪽으로 인젝션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 키네시스가 있고, 뭐 디렉트 커넥트라고 제가 전용해선 서비스도 있고요. 스노우볼이라고 아예 데이터를 뭐 아예 들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게 S3로 저장이 되고 나면 글루라는 서비스로 카탈로깅 작업과 ETL 작업을 하고 나서 레드시프트나 기타 당근 서비스들에 연결해서 바로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서버리스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림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네시스라는 서비스로 스트리밍해서 받으시고 데이터를 S3에 쌓으시고 글루로 ETL과 데이터 카탈로깅 작업을 해서, 아테나는 사실 애드혹으로 S3에 있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요. 크롤링 작업을 해서. 그러면 바로 아테나로 쿼리를 날려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사실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들로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데이터 레이크의 사상 자체는 S3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글루라는 서비스로 ETL과 뭐 카탈로깅 작업과 ETL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 다양한 서비스들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데모는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을 받을 게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EC2를 하나 디플로이하고 여기다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너레이터죠. 그 스트리밍을 쫙 보내주는 걸 하나 만들었고 그게 키네시스 데이터 파일 호스를 타고 S3에 저장되는 모습을 만들었고 그 스트림 하나 더 뽑아서 분석까지 가능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됐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분만 더 쓸게요. 제가 원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시는 그 제너레이터 EC2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스트리밍 데이터를 이렇게 제너레이트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 소스라는 데이터 스트림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AWS SDK를 이용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내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일 호스에 가면 이제 이렇게 소스라는 데이터 스트림을 제가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이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스트리밍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은 여기요. as Big Data Emergent Day라는 S3 버킷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S3 버킷에 가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널리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이시는 그 S3에서 소스를 잡고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쿼리를 날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값이 저기 아래에 나오고 저 데이터를 키네시스의 또 다른 스트림으로 보내서 S3에 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데스티네이션이라는 폴더에 저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지금 보시면 파티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테스트한 거고 2019년 10월 24일 파티셔닝이 되어 있고 저걸 실제로 쿼리를 날리시려면 저 상태로는 못 날리고 크롤링 작업을 해서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카탈로깅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런 서비스도 아까 글루란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건 100만인데 100만이 넘어가면 이렇게 아까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멀티 에이지라던가 LB라든가 오토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 DB의 캐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100만이 넘어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 지금 보시면 LB가 익스터널도 있고 인터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LB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DB 이슈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DB 이슈들은 아까 말씀드린 리드 리플리카나 그런 캐시로 해결이 또 가능하고 또 샤딩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또 DB를 역할별로 좀 나눠서 사용하실 필요가 좀 있으시고 1000만을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동일한 얘기기도 하지만 멀티에이지 활용하셔야 되고 다양한 AWS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계층에 이중화 적용하셔야 되고 아까 오프로딩을 웹 레이어와 DB 레이어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오프로딩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모니터링은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1000만이 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더 정교하게 튜닝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마이크로 서비스 얘기는 제가 좀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적용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크로스 리전 리플리카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단순히 멀티 에이지뿐만 아니라 멀티 리전까지 다른 리전까지 DR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한 4분 정도 오버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분께서 아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질문을 한 3가지 정도 뽑았고요. 이걸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 첫 번째 질문은 김민건님께서 해준 질문인데 경쟁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별될 만한 특장점이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러 리전이 있습니다. 여러 존이 있습니다라는 설명도 굉장히 좋고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땐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최초로 만든 곳이 AWS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은 박형님께서 하신 건데 서버 장애 우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다 설명드렸죠. 아까 LB도 있고 오토스케일링도 있어서 장애가 난 어떤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이제 대체가 되게끔 그거는 인스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장애 대응은 아까 멀티 에이지라든가 리드 리플리카라든가 아까 페일오버도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김석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미디어 서비스 사용하는 고객이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미디어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지요? 물론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미디어를 인제션 받아서 리얼타임으로 트랜스코딩하는 건 저희가 하는 거고 그걸 엔드단에서 플레이를 하는 건 플레이어 업체예요. 그러니까 사실 협업은 플레이어 업체랑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